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있는지요? 제가 오늘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일요일 날 저녁인데, 커리큘럼상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요. 뭐, 이제 시험은 22일 날, 그죠? 그날 잘 준비하시고, 지난번에 그 시험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힌트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15개인가요? 거기에 좀, 최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냥 자기의 그 어떤 능력을, 화학에 대한 능력이죠, 단지 거기에 대한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다는 생각하고, 또 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은 성적이 나온 대로 잠시 어떤 그런 만족도 하겠지만, 또 좀 더 깊은, 좀 더 높은 공부를 위해서 또 심화학습이라 하죠, 그죠? 또는 좀 높은 수준에 대한 것을 또 공부도 좀 해보시고, 지금 뭐 약간의 기초가 좀 모자란다 해서 좋은 성적이 생각보다 못 났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말해서 이제 각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지난번에 해왔던 원래부터 좋은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탄력을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탄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주로 생깁니다. 주로 하다 보면 쉽게 보면은 이제 그게 자기 개발인 거죠. 뭐 오늘은 수업 12장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냥 12장부터 쭉 보면 24장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25장 해서 쭉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여러 형태의 공부를 하시다가, 전공을 하시다가, 여러분 사실 이번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1년에는 한 학기 동안 일을 하고 나면 다른 공부하고 또 전공하다 보면 많은 내용을 잊어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어떤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때 자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일반 화학책을 보면 되겠군. 그것보다 좀 더 좋으면 이제 일반학 어느 페이지 가면,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는 의문에 대한 좀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찾아보는 거, 뭐 그런 능력,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화학을 하게 되면, 전공을 하게 되면 이건 누차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조금씩 응용해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아예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아예 다른 인문 쪽뿐만 아니라 좀 더 먼 쪽의 어떤 이과 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많이 접할 일이 없지만, 제가 이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우리의 그 사고방식, 어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랄까, 또는 그 합리적인 판단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놓으면, 그 어떤 생활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제 다른 학과의 학문적인 걸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조금씩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의, 이 학의, 일반 학의 과목의 그
중조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학에 1학년 들어오면 교양의 필수로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많은 어떤 선배들이나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론이 일반학 이런 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대학인으로 하자면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될 내용이 좀 많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신 거고요. 최대한 아무튼 이번 시험을 칠 때 제가 말씀 누차하지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자기 현재의 상태를 한번 체크한다는 의미. 예? 그 하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과가 나쁜 경우를 생각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어떤 인간이 간에 완벽한 인간이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못하면 또 다른 부분을 더 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은 선생 입장으로서 교수자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요번 시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오늘은 12장의 용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하고 제가 요번 주일에는 여러분 시험 기간 또 있고 이러니까 원래는 휴강을 하려다가 또 다음 주가 또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좀 해방감이 젖어 있는데 또 앉아서 또 보강한다고 앉아 있으라 이러면 좀 많이 너무 오래 또 앉아 있으라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만 하고 시험 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한 30분 정도만 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요번 주일 시험 끝나고 난 이후에 다 그 다음 주일날 들어와서 한번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요번 첫 2강으로 형성될 것인데 마지막 수업이 그냥 부담 없이 한 30분씩 나눠서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보죠. 원래 이 일반학이 저도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요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았어요. 원래 이 앞에 부분만 좀 알면 거의 일반학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다고 봐도 돼요. 첫 번째 화학 변화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기에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질의 분류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의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 또 거기에 따른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한계와 범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학적 용어에다가 과학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숫자 같은 거, 유효 숫자라든지 이런 거, 그런 표현 방식.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심화해서 원자와 분자와 이온, 원자의 어떤 그 전자적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부터 이제 원자 번호, 질량수, 동위원소 이런 게 필요했죠. 그죠? 당연히 이제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주기율포만 확실히 알고 있어라. 주기율포가 의미하는 거를 몇 가지가 있다. 그 의미하는 것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디 나가서 내가 학업 좀 한다고 떠들 수 있다. 라고 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여러 형태로든 간에 해석이 많거든요. 그게 한 4가지 정도의 그 주기율표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미 수업 쪽에 다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시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시간 좀 가급적이면은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와 이온, 화학식, 화합물의 명명,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유기화합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었던 것 같는데, 원래는 제가 유기화학에 한번 하려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전기화학하고 유기화학이 제가 항상 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2학기 때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2학기 때 개설이 되면 제가 이 과목을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유기학하고 전기학 쪽으로 중점으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에 있어서 질량 관계, 원자 질량, 아보가드로의 수와 원소의 몰 질량, 분자 질량, 질량 분석기, 뭐 여러 행태로 여러 화합물의 조성 배분율, 실험실 결정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시험 넣어져 있는 거 실험실 결정법, 그죠?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 한계 시약, 그리고 수득률 같은 것도 우리가 3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수용액에서의 반응은 수용액의 일반적인 성질을 해서 침전 반응하고 삼연기 반응, 오늘은 뭐 용액에 대해서,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뭐 그리고 용액의 농도, 무게 분석, 산연기 적정, 산화하는 적정, 이런 거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 특히 이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 기체의 법칙, 압력, 기체와 온도와 압력에 관련된 거 있죠. 그 부피, 그래가지고 얘가 보일이라든지 쌀 리싹이라든지 뭐 이산기체 방정식, 그죠? 그리고 돌텐의 부분 압력 법칙, 여기에 따른 어떤 화학 양론 같은 거를 우리가 5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열화학은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시간에서 좀 스킵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측면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이런 공부를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열역학적인 화학을 열역학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이제 화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즉 제 7장에서 우리가 이 화학은 저는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전기화학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화학은 전자의 움직임을, 전자의 거동을 확립하고 전자의 그 거동을 추적하는 그런 학문이 화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7장에서 양자롭고 원자의 전자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호의 수소의 원자 이론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강정 효과라든지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그 양자 역학까지,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수, 원자 궤도 함수, 전자 배치, 축조 원리, 이러한 내용을 물리적 현상을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8장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기율에 대한 이 내용에 잘 내용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주기율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응용될 게 많습니다. 이 주기율만 잘 해 놓으면 다른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특히 이과 쪽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을 잡는데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물질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예측할 때, 또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들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으면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상대적인 게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이 전기 음성도가 크고 어느 것이 전기 음성도가 작고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여러분들 하는 전공에 있어서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적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구나, 조금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공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공부라기보다는 좀 잘 많이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분 외우다 보면 주기율표를 그 안에 영수를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주기율표에서 대표적인 게 1에서 한 30가지, 길게 잡아서 30가지 아니면 한 20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완벽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오른쪽 밑으로 위로 옆으로 왼쪽으로 이 상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느냐, 그 정도를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기본 개념이 있네요. 기본 개념의 하악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작업을 8장까지 한 것을 어느 정도 본격적인 이제 하악에 입문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악결합인데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분자화되는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합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하악결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본 개념만 공부를 한 것 같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분자 기하 구조와 원자 궤도 함수의 혼성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 개념에서 루이스 점을 제일 먼저 루이스 점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에 대한 루이스 점을 잘 알게 되면 그 원리 거기에 대한 루이스 점을 찍을 수 있으면 요번에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공유 결합, 특히 이온 결합에 대한 종류 있잖아요. 그죠? 금속 결합도 공부를 했던 것 같는데 아주 짧게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대표적인 이온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화물의 객자 에너지, 그리고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루이스의 구조 포기, 행식 전하와 루이스 구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의 이제 응용력과 지식은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공명의 개념, 공명이라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레소넌스라든지 이런 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합적인 것 또는 레소넌스라든지 이런 공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결합에 있어서 하악결합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피해가지 못할 8전자 규칙, 여기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그 예의는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이 학을 좀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한 친구는 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건데 막 일반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거나 이해를 완전히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제 결합 엔탈피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결합하거나 또는 다시 떨어질 때 쓰는 그 어떤 열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한 결합이냐 또는 적은 결합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 10장에서 보면 이제 10장에서 보면 하악결합의 2 이라 해서 분자 기하 구조와 원자 궤도 함수에 혼성합니다. 여러분 이 10장은 일단 분자의 기하 구조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삼각자 모음 또 다른 어떤 삼각자 모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 기하 구조는 그 화물의 어떤 성질,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하 구조를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밑받침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분자 삼각자 모멘트라든지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든지 혼성화 하이브리제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자 궤도 함수를 전자 배치하는가, 그리고 비편자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분자 궤도 함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될 그런 취업됩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한번 책에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책에 자세히 잘 아주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혀지가 있는 책이 있으니까 각종 책에서 많이 계속, 제가 이야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고, 하나가 기억 못했던 것이 뒤에 걸 기억하다 보면은 앞에 걸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몇 번 반복을 해도 보면 앞에 것도 기억이 나고 뒤에 것도 기억이 나면은 그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매치가 된다고요. 매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봐라. 읽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Q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IQ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지능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잘 반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앞에 거까지 다 기억이 나면 지금 현재까지 기억하고자 있는 것에 바로 연결이 되는 어떤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큰 그거지만은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면, 특히 이런 분자 기하 구조와 원자 궤도 함수라는 것을 도대체 이 풍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다 싶으면 또 그 다음 앞에 장에 가서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에 다 이렇게 실타래가 막 엉켰던 것이 풀려나가고, 어떤 퀴즈가 앞뒤 하나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맞춰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맹심하셔서 꼭 이해가 잘 안 되면 다 마음을 푹 놓고 어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앉아서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 지금 현재 하기 이전에 이제 11장은, 그러니까 제가, 10장까지 제가 시험을 출제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11장부터는 이제 시험에는 관계없는데,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라기보다는 한번 좀 읽어서, 이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분자 간의 힘은 어떤 힘이 있는가, 액체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뭐 결정 구조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제가 이걸 좀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결정의 엑세스 해적, 결정의 행태, 이런 거는요 이제 좀 더 재료과학을 하다 보면 꼭 공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그래도 그죠? 여러분들 복잡한데,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까지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결정지 고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상배나 상평행 그림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꼭 이거를 제가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생활학 세계, 생활 속의 학이 있잖아요. 이거만 여러분들이 잘 심심풀이로 한번 보세요. 보면 친구들 간에 이야기할 할 거리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화학 세계의 미스터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거만 하나 모으기도 힘들어요. 모아가지고 다음 편집을 하나 만들어도 될 만한데, 아무튼 아주 중요한 한편으로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여러분 시간 날 때 생활 속의 항만 이 책에 있는 것만 다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학교 생활일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아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용액의 물리적 성질인데요. 그냥 좀 쉽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이에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용액의 종류는 용액이란 게 뭐예요? 용액이란 거는 둘 이상의 물질의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이 두 가지가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포함된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여야 되는데, 이게 기체인지 액체인지 또는 고체인지 원래 자기의 구성 성분에 대한 원래 상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액의 종류 유행을 4-12-1에 나타났는데, 일단 용액에서 구성되는 성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구성 성분이 용매와 용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학에서는요, 이 용액을 구분할 때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액이라는 것을 구분하는데,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이 용질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물질입니다. 용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물질입니다. 알겠죠? 그 양적으로 다닌다. 그죠? 더 적고 많음에 따라서 용질이냐, 용매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살다 보면 어느 것이 용질인지 공매인지 막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내용을. 더 적은 양의 물질을 상대적으로 용질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용매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용액에 따라서 능력에,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가포하냐 불포하냐 그냥 또는 포화 용액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우리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조금 두수가 없는데 이걸 한번 뽑았어요. 기체와 기체는 용액 상태는 기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일 수도 있고, 예로 기체와 액체의 경우에 용액 상태는 액체라고 봅니다. 그때는 탄산수, 즉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체와 고체, 그러니까 고체라고 보는데요. 이때 용액 상태를 팔라듐 안에 수소 기체가 소착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를 우리가 고체 용액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와 액체는 우리가 물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물이 술 있잖아요. 술이 에탄올이잖아요. 그죠? 에탄올에 물에 녹아 있잖아요. 에탄올이. 그죠? 그때는 이제 에탄올이 용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액체 상태고, 고체와 액체는 이제 물에 녹은 NA, 간단하게 이거는 NaCl이 용질이 되겠죠. 그죠? 물이 많으니까 그런 이런 상태, 액체 용액 상태고, 고체와 고체인 상태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렇게 합금상 상태, 항동, 땐 이것도 양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용매냐 용질이냐 좀 구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용액을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포화 용액 같은 경우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용액 내에 최대의 용질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이죠. 완전 한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aturated solution에서 주어진 온도입니다. 이거 중요한 온도에 따라서 또 용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주어진 용액 내에서 최대의 용질, 최대한 녹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오면 이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용질이 이제 용액부터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떤 경우냐면 이제 염전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죠. 소금이 나오는 그런 행위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불포화 용액, unsaturated solution이라고 용액이 녹일 수 있는 한계보다 적은 양의 용질을 포함하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녹일 수가 있겠죠. 그죠?
포화용액으로, 그죠? 자, 가포화용액 같은 경우에는 포화용액에 존재하는 용질보다 더 많은 용질을 함유하는 용액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결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가포화된 아세탄 소듐 용액에 작은 결정실을 넣으면 왼쪽에 있죠. 넣으면 아세탄 소듐이 신속하게 행성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포화용액에 존재하는 용질보다는 더 많은 용질을 포함하는 용액인데 이 가포화용액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용질이 용액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결정화를 하고 즉 여러분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런 침전 또는 결정이 가포화용액에서부터 가량의 고체 물질이 아주 불안정하게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된다, 즉 석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침전물은 뭐 작은 아주 고운 아주 상황이지만 그 어떤 결정으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크죠. 아주 입자 고르지가 않고 그리고 모양도 모양은 이제 군이란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지금부터는 나머지 요 용해 과정의 분자적 관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 요 나머지 시간 한 30분 정도 시험 끝나고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학습을 하시야 여러분들이 모든 출석이라든지 이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톡에서 나온거였지만은 이 시스템이 이제 전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안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험 치고 바로 이제 평가에 들어가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여러분들이 요걸 꼭 아니면 시험 치고 난 20일 이후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 그 한 30분짜리 나머지 이 부분 꼭 학습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나머지 평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언제까지 결정될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 평가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 30분 정도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시간을 위해서 좀 보시고 시험 치고 난 이후에 기말고사 뒤에는 좀 홀가분하게 시간을 들어보셔서 한 30분 정도 이 수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에 많은 행운을 따르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